예,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기출보건문제 2012년도 거 해설부터 들어갈게요.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보시죠. 다음 중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매트릭스 조직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능구조하고 사업구조 간의 화학적 결합이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이렇게 구성원을 규율하는 부서의 장이 둘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 한번 보시면 사업구조와 기능구조의 조정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이거 시험에서 되게 잘 나와요. 매트릭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1번 선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인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신축적인 인적 자원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 구조로부터 이렇게 유연하게 빌려올 수 있다라는 뜻이고, 4번 선지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도 장점이 맞다. 2번 문제, 다음 중 공직윤리를 벗어나는 행동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 뭐 지식을 가지고 푼다기보다도 그냥 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딱히 강박을 갖진 마시고요. 1번 선지에서 무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선지에서 법규 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다. 기본적으로 내가 법대로 업무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공직윤리를 벗어난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해서 정답이 2번이다. 3번에 부정행위라고 나왔어요. 예컨대 공금 횡령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4번에 입법 의도의 편향적인 해석이다. 예컨대 뭐 탈법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뭐 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지? 3번 볼게요. 전자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시민, 시장, 그리고 정부 간의 협력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자정부에서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1번 보시면 전자정부의 확대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니까. 2번에 전자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의 참여가 올라가니까 민주성을 증진할 수 있다. 3번에 전자적 거버넌스의 구현 과정에서 정보의 비공개 및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자 거버넌스, 전자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아니라 정보 공개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선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외운다기보다도 그냥 보셨으면 됩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발에 의한 투표와 관련된 이론은, 발에 의한 투표 하면은 바로 1번이 정답이죠. 티브가설이다. 그냥 바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거기서 말하는 발에 의한 투표라는 게 같은 의미로 주민의 이동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주민의 이동인데 지방 정부 간 이동이에요. 다수의 지방 정부 간의 경쟁 체제가 있는 상태에서 나의 선호에 맞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방 정부로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러면은 발로 하는 투표다, 혹은 발에 의한 투표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2번 선지에서 리바이어던 가설이라고 나왔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직권적인 구조, 직권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 정부가 팽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리바이어던 가설이다. 리바이어던 가설이 사실 기출빈도로 보면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한데, 최근에 기출빈도로 봤을 때 최근에 나온 빈도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이에요. 아시겠죠?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3번 선지에서 밧소라고 나왔는데, 밧소라고 나온 게 아니라 바그너 법칙이죠. 이제는 선지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 밧소라고 써두셔야죠, 거기에다가. 그 바그너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바자가 바그너 맞잖아요. 네, 바그너라는 사람은 소득
탄력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정부가 팽창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소득 탄력적이라는 것은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시험에서 의미를 묻진 않아. 근데 제가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 소득이 증가가 되잖아요. 국민의 소득이 증가가 되면은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만큼 그러한 국민들이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더라. 그러다 보면은 정부가 쓸데없는 돈을 쓰게 돼서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거를 설명한 게 바그너 법칙이 돼요. 4번 선지에는 뭐라고 적으면 좋아요? 그렇죠. 보노보노라고 적어야죠. 보노보노다. 이게 보물병이잖아요. 요 보자는 보물병, 노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집약적이죠. 적 성격. 여기를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정부가 팽창하는 현상을 설명을 한 거죠. 그게 보물병입니다. 지금 소방관이라든가 아니면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대체하기가 힘든 성격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노동집약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물병에 따르면은 정부의 영역은 사람이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많더라. 그걸 관찰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 절감이 쉽지가 않더라. 그러다 보면은 정부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 그거를 설명한 게 보노보노가 되겠다. 보물병. 자, 5번 문제. 틀렸으면은 안 되는 문제죠.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예산제도가 아닌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 선지에서 가예산은 무조건 틀렸죠, 여러분? 가예산을 뭐라고 고치면 좋겠어? 그렇죠. 준예산이라고 고쳐야죠. 준예산제도 언제부터 도입됐어요? 1960년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가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가 시작이 될 때까지 예산안이 이제 의결이 되지 못했을 때 미리 1개월분의 예산만을 의회가 승인해 주는 거죠. 이거를 가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예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1개월분 예산을 승인받는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 제1공화국 1공화국이라고 하면은 이승만 정권이니까 여기에서 사용했었던 제도가 되겠다. 이 정도. 이번 선지에서 예타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미리 검증해보는 제도가 되겠죠.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요. 총 사업비가 사업 대상인데 500억 이상이면서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얼마 이상? 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300억 이상인 사업. 300억 이상이라는 것은 정부 지원 규모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게 되면은 예타 조사를 마치게 되면은 어떤 조사를 하게 된다?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3번 선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법이에요?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이러면 틀려. 지방재정법이야. 7급 수준이기는 한데 지방자치법이라고 해서 7급 수준에서 몇 번 나왔어요. 지방재정법이에요. 성인지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남녀 평등이라고 써야죠. 그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철학이 배어있는 제도가 되겠다. 6번 문제. 전자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케 한다. 네, 뭐 여러 가지 수단적 가치들이 언급이 될 수 있는데 투명성도 가능하고
능률성도 가능하고 그리고 민주성도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다. 2번 선지에서 전자정부법 2001년에다 밑줄 쭉 치세요. 자주 나오는 선지는 아니에요. 3번 선지에서 유엔이 분류한 전자정부의 마지막 단계는 전자결정 단계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정보화 책임관 제도는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그 정보화 책임관 제도에다가 이렇게 적어둘까요? 이게 지능정보화 책임관이에요. 정보화 책임관 앞에다가 지능이라는 말을 붙여두세요. 그 정보 관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보화 책임관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정보화 책임관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없어졌고요. 지능 정보화 책임관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선생님이 해설은 똑바로 해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능 정보화 책임관 제도는 도입이 되었고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된다. 그러면 이 지능 정보화 책임관 제도에 관해서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어떤 법이었어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에 다음 중 공직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체제론적 접근은 사회의 법과 제도의 결함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제도적 접근이죠. 제도적인 접근. 체제론적 접근은 공부하실 때 그냥 딴 거 없어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이게 다예요. 자, 2번에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거기에다 밑줄 쳐야 돼요.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의 예의다. 이거는 맞는 거죠. 잘 하다가 순간적으로 일탈한 거예요. 그러면 제도적 부패라는 게 있어요. 이 제도적인 부패라는 것은 부패가 하나의 일상생활로 자리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무원 부패는 큰 틀에서 공무원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선지는 외울 필요는 없겠죠. 상식적인 거니까. 4번에 조직 부패는 하나의 부패에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련된 경우로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 과거에 가끔 나왔던 선지예요. 이번에 이제 LH 사태 같은 것도 조직적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시험 문제 쉬웠구나. 그래도 100점은 1명. 그 90점대가 4명. 4명이 아니군요. 4, 5, 7, 8. 90점대가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90점대 12명, 80점대 5명,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 자, 8번 문제. 다음 중 지방자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것은 지방정부 간의 경쟁이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여러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2번 선지에서 정책의 실험이나 혁신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한테 자율성을 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지역의 개성과 특징에 맞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그거 이제 일종의 특수성 얘기죠.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 4번 선지에서 지역 간 형평성이 강화된다라고 했어요. 형평성에 동그라미 하시고, 형평성이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용어가 중앙 집권,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전 지역을 통일하는 현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행정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광역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끼리의 협력이죠. 그러면은 해당 지역끼리는 통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예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다음 중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관 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의 대상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기관 위임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긴 거예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맡긴 거예요? 장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닙니다. 의회 관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사무라고 하면은 자치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어요. 그럼 이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기관 위임사무가 있고 단체 위임사무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의회의 관여라고 했을 때 자치사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관 위임사무 같은 경우 지자체장한테 맡긴 것이기 때문에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조례 제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선지. 조례의 내용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3번 선지에서 벌칙을 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의무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럴 때. 4번에 그렇죠.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것이다. 1번 선지만 잘 챙겨두세요, 여러분. 10번 문제. 정책 의제 설정 이론으로서 옳은 내용은 제가 평상시에 되게 많이 했던 내용이죠.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틀리면은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좀 제가 생각한 대로 역시 좀 많이 틀리긴 했네요. 60% 정도가 맞췄네. 자, 콥과 로스의 외부 주도형을 허쉬먼은 강요된 정책 문제라 표현하였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맞는 선지인데 여기서 강요되었다라는 것은 국민에 의해 강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 콥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 주도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도 세력, 의제를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했을 때 외부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주도하는 거 맞죠? 허쉬만이라고 했을 때 강요된 정책 문제다. 자,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이거 외울 때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었냐면은 기억 이렇게 하자고 했었죠. 예, 그래서 국민 강요된 이렇게 암기를 해둡니다. 2번 선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다. 이거를 공중의제라 한다. 공중의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공식의제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정부의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 그 문제 이제 우리가 해결할게 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의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중의제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도 좋겠다라는 국민 간의 공감대, 즉 사회적 정당성을 득한 상태가 되는 거지. 3번에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오류인 이종 오류가 발생한다. 문제를 잘못 파악하는 것은 무슨 오류다? 3종 오류죠. 그러니까 3번 선진 틀렸어요. 4번에 동원형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발생하는 의제 설정 모형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다 밑줄 쭉 치세요. 그것은 내부 접근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나타나느냐 이랬을 때 내부적 근영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다. 그럼 얘는 어떤 국가에서 나타나요? 외부 주도형? 얘는 선진국이죠. 선진국이고 동원형이다. 이러면은 후진국이죠. 개도국. 후진국이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왜 내부적 근영이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나느냐. 그랬을 때 내부적 근영의 의제 설정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정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사정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 문제가 있어. 사회 내에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중에서 하나를 정부가 정부 의제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딱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비합리 모형 중 엘리트론과 다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흐라우와 바라츠가 주장한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엘리트론이라는 것은 고전적인 것도 있고 1950년대 것도 있고 신엘리트론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신엘리트론은 무의사결정론이다. 2번 선지 고전적 엘리트론은 엘리트가 허용하는 소수의 문제만이 정책 의제화된다라고 간주한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고요. 3번에서 다운론에서 엘리트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를 지배한다. 다운론을 갖다가 엘리트론이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정답 3번. 4번에 엘리트론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책을 지배하는 이론이다. 뭐 맞는 얘기가 됐죠. 그래서 엘리트론과 다운론을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틀은, 아주 기본적인 틀은, 다운론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 혹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트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수가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엘리트라는 것은 되게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다. 이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엣지오니, 이거 엣지오니죠. 엣지오니가 제시한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은 이렇게 나와주면 참 해피하죠. 뭐예요 정답이? 혼합주사 모형이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혼합주사 모형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결정이 있고 세부적인 결정이 있는 거죠. 이들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의사결정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게 엣지오니가 제시한 정책결정 모형이다. 1번 선지에서 점증 모형이라는 것은 기존 정책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하는 거죠. 소폭의 가감. 만족 모형이라는 것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4번 선지에서 최종 모형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죠. 들어오고 학자 이름으로 보자면, 그리고 합리성과 플러스 초합리성이 모두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초합리성이라는 개념에서 이 의미가 중요한데, 초합리성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자의 직관이다. 그렇죠?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13번. 다음 중 실적주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실적주의라는 것은 능력과 자격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제도가 되겠다. 그랬을 때 1번 선지에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 맞죠? 그래서 정치권의 자의적인 해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거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펜들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도도 기억하시면 좋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펜들턴법이 제정되기 2년 전, 그러니까 1881년에 어떤 사건 일어났어요?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선지, 공개 경쟁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균등이라는 표현도 맞고, 정당 충성도라는 것은 너무 유명한 선지잖아요. 그러니까 역관주의죠. 역관주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14번. 다음 중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은, 가장 답이 1번인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13번에서 4번 선지를 보면은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정당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정답은 쉬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주의의 확립이라든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4번 선지에서 직업공무원제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엄격한 규율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정답, 가장 정답하면 1번이 되는 거야. 15번 문제, 이건 참고 표시할게요. 가계 보전 수당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당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랬을 때 지금 가족 수당이라든가 학자비 수당이라든가 주택 수당 같은 것들은 모두 해당이 되는데, 특수지 근무 수당 같은 것들은 이제 문화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돈을 조금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 16번. 비용 편익 분석의 평가 기준 중 하나인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종의 예상 수익률이죠. 예상 수익률. 연구자가 이 예상 수익률을 갖다가 직접 구하는 거예요.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인 건데, 이게 이제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 클수록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3번 선지에서 보면은 내부 수익률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아야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다 맡기면 되지. 뭐하러 사업을 합니까? 그 다음에 1번 선지 보세요. 수년제 가치가 0, 비용 편익비가 1이 되는 할인율이다. 중요한 정의예요. 밑줄 쭉 쳐두시고요.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예상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상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예, 같은 의미예요.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정도의 수치를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할인율을 모를 때 적용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할인율을 알 때 적용하는 방법은 수년제 가치하고 비용 편익 B가 되는 것이고, 할인율을 모를 때 연구자가 직접 방정식을 통해서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할인율을 뭐라고 보는 거야? 예상 수익률이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 좋다는 거야. 크면 클수록 좋다. 4번 선지, 내부 수익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해가 나올 수 있다. 이 수년제 가치를 구하는 공식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R에 대한 N차 방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개의 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확한 방법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복수의 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7번에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금의 이동이 있을 때 기록하는 회계 방식이다. 답을 너무 딱 주네요. 이거는 현금주의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다. 자기 검정 기능에다가 체크하시고요. 대변과 차변이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3번 선지에서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밑줄 쭉 칩니다. 우리가 재정 상태표라고 얘기를 하면은 재정 상태표라는 것은 내가 가진 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다. 여기서 자산이라는 것을 자본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죠. 그냥 요점은 부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부채 혹은 자본 등을 파악한다. 밑줄 쭉 칩니다. 여기 써있네. 부채랑 자본을 파악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 자체가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기록하는 회계제도. 18번에 현대적인 조직관리 기법 중 하나인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류를 활용을 합니다. 이게 환류를 활용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목표를 제가 달성하고 싶습니다. 상관과 합의하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한 다음 그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평가한 다음에 다음 목표 설정에 있어서 기존에 어느 정도나 달성했는지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환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하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취한다. 우리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풀었던 거죠. MBO는 하향식이에요, 상향식이에요? 상향식이죠. 2번 선지는 틀렸어요. 3번 선지에서 참여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참여에다가 체크하시고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관리기법으로서 참여에 의한 목표 설정을 중시한다. 뭐 문제는 없습니다. 4번 선지에서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한다. 단기적인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는 틀린 내용이 되겠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이 O자가 이 목표잖아요. 목표. 이 목표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이라는 것은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측정이 가능하다. 19번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만 원 줄 테니까 그 내에서 알아서 써라.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예요. MPM에서 활용하는 거 맞죠? 신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영향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1번에서 자 보면 지워진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정책과 사업을 구상한다. 맞는 얘기죠. 2번에 상향식 예산 편성 제도다. 중요한 선지예요. 상향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향식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다 알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을 생각해 보면 편안하죠. 아니 더 불편한가? 예산 편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중앙관서의 장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재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을 중앙관서장한테 통보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 편성 지침 안에 뭐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기사업별 예산 총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하향식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장기적인 전략적 배분과 국가의 통제를 중시한다. 장기적인 거기에다가 체크를 딱 해두시고요. 아까 여기 중앙관서의 장이잖아요. 중앙관서 장이 제출하는 것 자체가
중기사업계획서잖아요. 그냥 중기사업이라는 게 1년짜리 사업이에요? 아니면 단연도 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단연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거죠. 그 사업을 얼마 내에 써?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가의 통제를 중시한다. 국가의 통제를 중시한다는 건 이런 뜻이죠. 5만 원 줄 테니까 그 내에서 써라. 이 자체가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에서 돈 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가 나올 수 있는 거다. 4번에 미래 예측을 강조한다.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중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데 기여한다. 점중주의적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은 기존 정책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제가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는 어떤 정부를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는 올바른 내용이 되겠다. 여러분 그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은 말장난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 예산 편성 과정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정도 문제 수준은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되게 쉽게 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렵게 낼 때는 어떻게 내냐면 이 예산 편성 과정과 연계를 해가지고 선지를 넣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기를 잘한 상태에서 이게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하고 관련성이 있다. 이 자체를 느끼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시죠? 예산 편성 과정이 이렇게 1, 2, 3, 4번이 있는데 2번 과정이 뭐예요? 총액 배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총액 배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배정된 돈을 가지고 뭘 작성해요? 예산 요구서를 작성을 하는 거니까 이 3번 과정이 자율 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에는 이미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20번 문제. 다음 중 X 비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령 X 비율성을 라이벤슈타인이 제시한 개념이다 라는 걸 모를지라도 란다우라는 사람이 어떤 개념을 제시했는지는 알아야지. 란다우라는 사람은 어떤 개념을 제시했어요? 가외성이잖아요. 이거 바로 2번이에요. 60% 정도가 맞췄네요. 정부 실패의 원인 중 하나다. 정부 내 파권비 제고. 그렇죠? 여기서 X 비율성 들어가는 게 맞고요. 3번 선지에서 경쟁 압력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즉 독점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보지. 정부는 일반적으로 마켓에 비해서 경쟁이 결여되어 있다. 마켓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독점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태만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X 비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X 비율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경쟁 상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싼 값에 물건을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낭비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낭비 현상이다. 그래서 4번 선지에 보시면은 운영상의 효율성, 즉 기술적 효율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기술적 효율성에다 체크하시고,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는 프로세스, 조직 내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배분적 효율성이라는 거는 A 부처, B 부처, C 부처, D 부처 있을 때 이 예산 총액을 어떻게 각 부처에 배정해 주는 게 좋겠는가와 관련된 효율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21번. 다음 중 명령 통일의 원리와 관련이 깊은 조직 유형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명령 통일의 원리라는 것 자체가
어휘과 귤릭이라는 사람이 4대 원리를 제시한 거 맞죠? 그 4대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명령통일의 원리죠. 명령통일의 원리라는 것은 한 명의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지 능률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휘과 귤릭은 어떤 행정이론과 관련성이 깊어요? 관리주의인 거 맞죠? 그러면 관리주의라는 행정이론은 어떤 조직의 기초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료제죠? 그 3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관료제와는 관련성이 없다. 2번 선지하고 4번 선지는 같은 뜻이에요. 합의제 기관과 위원회는 같은 뜻이고 막료라는 것은 참모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이 별로 없다. 관료제가 가장 답이다. 이렇게 봐야지. 22번 다음 중 동기부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내용 이론 중 성장인 모형에는 욕구계층론, ERG론 등이 있다. 네, 뭐 좋습니다. 맞는 얘기죠. 성장인 모형이라는 것은 인간은 대부분 다 비슷해라고 보는 관점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 이론이 있는데 성장인이 있고 복잡인이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머슬로의 욕구계층론, 엘더퍼의 ERG론, 얘네 여기 성장인 모델에 들어가지. 그 다음에 2번에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을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구분한다. 이 둘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 이름이 뭐예요? 허즈버그. 그렇지? 허즈버그. (3번에) 기대이론은 수단성, 유인값, 기대감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동기부여 과정을 복합적으로 설명한다. 내용이론 말고 동기부여 과정을 자세하게 상술하는 과정이론도 있죠. 그 과정이론에서 대표적인 게 기대이론이 되는 거죠. 기대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자가 제시했죠? 그렇죠. 브룸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4번 선지 볼게요. 과정이론에는 성취동기론과 직무특성론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성취동기론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죠. 얘 맥클랜드죠. 성취동기론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무특성론이 있는데 직무특성론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가요. 헤크먼과 올드햄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선지를 보면 제가 헤크먼과 올드햄의 직무특성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론 중에 복잡인 모형으로 봐도 되고 뭘로 봐도 된다? 과정이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특성론은 여기에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셨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번 선지는 틀린 거예요. 맥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욕구를 인간이 학습의 결과로 지니게 된다. 이 정도 포인트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맥클랜드가 강조한 욕구가 뭐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23번 다음 중 관료제 역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공식 요인에 초점을 두어서 조직을 관리한다. 관료제는 비공식 요인에 초점을 두어 조직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시스템 설계.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다. 셀즈닉 동그라미 하고 부처 할거주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부서 이기주의예요. 부처 할거주의. 3번 선지 머튼 동그라미 하시고 경직성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4번 선지 문서주의가 심화되면은 복잡한 절차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서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 구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저장을 해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가 많아지게 되면은 복잡한 절차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 그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학자가 누구냐면 굴드너라는 사람도 기억을 해야지. 굴드너라는 사람은 어떤 역기능을 제시했어요? 좋아요. 무사안일. 요거 정리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무사안일이라는 현상이 뭐냐면 법에 기록된 것만큼, 규정된 것만큼만 일을 하려는 하는 현상. 그걸 갖다가 굴드너가 제시한 무사안일이다. 자, 24번. 지식이나 정보가 대단히 많은 사회가 지식 정보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태 중심의 사회 구조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 중심이잖아요. 수직적이었는데 이제는 수평적이다. 이렇게 흐르는 것이고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탈관료제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죠. 모호한 경계. 그 다음에 4번 선지하고 2번 선지는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딱딱 제껴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아요. 1번 선지, 2번 선지, 4번 선지는 그냥 제 눈에는 이게 같아요. 그냥 똑같은 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번이 답이겠구나. 직관적으로 이렇게 찾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적인 구조랑 관련성이 깊은 거죠. 탈관료제 1, 2, 4번 같은 게.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지식정보 사회 같은 경우는 지식이나 정보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25번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한 번 나왔던 문제예요. 한 번 나왔던 문제인데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봤을 때 3번 선지가 돼요. 지금 보시면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에다 체크해야지. 그래서 수출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고 이게 양곡을 보고 좀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으셔도 되는 게 제가 양조 제곱의 책임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양자가 양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리딩만 하고 끝내세요. 외우지 마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성적을 봤을 때 다들 너무 잘 하셔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적표는 여기 책상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업 들어갈게요.